메스. 고요한 수술실, 안오직 삐삐하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 소리와 낮은 기계음만이 흐르는 가운데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독수리처럼 예리하게 환자의 열린 가슴을 응시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미세하게 떨리는 심장 근육. 생과 사의 경계가 오가는 그 위태로운 공간에서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석션, 출혈 부위 확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어시스턴트 의사가 다급하게 움직였다. 오늘 수술은 대동맥 박리증 심장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수술 중 하나였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도인 한서연에게는 긴장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손상된 혈관을 봉합하고 인조혈관을 이식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명장 밍장, 이 섬세한 예술작품을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다. 바이패스 오프, 심박동 체크.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잠시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재기능을 할 시간이었다. 모니터 위를 일직선으로 달리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내 규칙적이고 힘찬 파동이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성공입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팽팽했던 긴장감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환자에게서 시선을 떼고 지친 몸을 기댔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녀는 남은 처치를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것이 그녀가 사는 이유였다.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것,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것. 1년 전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가운을 입기로 결심한 이후 그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이혼 후 강태준이 위자료 명목으로 주려던 어마어마한 재산과 주식을 그녀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자유였다. 유진그룹 강태준의 아내라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수식어를 떼어내고 오롯이 의사 한서연으로 살아가는 삶.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종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자리를 잡았고 불과 1년 만에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로 떠올랐다. 탈의실에서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그녀의 락커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가 담긴 봉투가 걸려 있었다. 봉투에는 다정한 필체로 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8시간 동안 굶었을 텐데 제발 뭐라도 좀 먹어요, 독한 한 선생. 당신의 유일한 잔소리꾼, 비. 서연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다. 비는 소아과 의사인 백현우였다. 대학 시절 잠시 풋사랑의 감정을 나누었던 첫사랑이자 지금은 그녀가 병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현우는 언제나 이렇게 말없이 그녀를 챙겨주었다. 그의 따뜻함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커피를 들고 의국으로 들어서자 때마침 현우가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수술 잘 끝났어. 표정 보니 성공인가 보네. 덕분에, 잔소리꾼 비 덕분에 에너지 보충도 하고. 서연이 포스트잇을 흔들어 보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현우는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네오 그러다 정말 쓰러져.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좀 쉬엄쉬엄해. 걱정 마. 나 한서연이야.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서연은 이 순간이 좋았다. 권력이나 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순수한 인간적인 관심과 우정.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이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병원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지 않아? 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로비에 기자들이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며 잔뜩 몰려왔던데 무서운 일인데. 나도 잘은 몰라. 듣자 하니 우리 병원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 투자자가 오늘 처음 방문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 뭐 유진그룹인가 뭔가 하는 대단한 회사라던데. 유진그룹.
그 세 글자가 서연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감각.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구겨졌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치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이름이었다. 그녀를 3년간 황금세장에 가두었던 그 남자의 왕국.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어. 현우가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겠지. 설마. 대한민국에 유진그룹이 하나뿐인 것은 아니니까. 동명이인의 다른 회사일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서연 선생 지금 어디 있나? 의국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표정에는 아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세운 일이냐니, 지금 유진그룹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셨어. 우리 병원 흉부외과에 관심이 많으시다며 특별히 에이스인 한 선생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네. 어서 준비하고 나와. 강태준.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박 원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절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됐다. 하지만 박 원장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유진그룹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이번 투자건에 우리 병원에 사활이 걸려 있단 말이야. 이건 명령이야. 당장 나를 따라와. 박 원장은 거의 방황제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현우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낼 힘조차 없었다. 병원 로비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고 병원 이사진들은 허리를 굽힌 채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여전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는 병원 임원들의 아첨 어린 보고를 건성으로 들으며 지루하고 짜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오만한 사자처럼.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박 원장에게 이끌려 나오는 서연을 발견했다. 시간이 멈췄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의 짙고 깊은 눈은 오직 한서연 그녀에게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서연은 읽을 수 없었다. 놀라운 분노 혹은 지독한 그리움. 강태준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던 박 원장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무시한 채 오직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구둣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쿵쿵하고 내리찍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도달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구둣발이 한서연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병원 이사진과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강력한 CEO와 그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평범한 여의사의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숨어 있었군.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1년 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응축된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그룹 만화님 자리가 그렇게 싫었나. 고작 이런 냄새나는 병원에서 시체 닦는 일이나 하려고 나를 버렸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을 시체 닦는 일로 폄하하는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들의 이혼을 오롯이 그녀의 탓으로 돌리는 이기심.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가면을 썼다. 강태준 회장님, 세종대학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원 시차를 원하신다면 박 원장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다.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당신과 나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라고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강태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바로 그때 상황의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백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듯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감싸며 강태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백현우라고 합니다. 한서연 선생은 방금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쳐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용무가 있으시다면 다음에 당신이 누군데 참견이지. 강태준은 현우의 말을 잘라먹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다른 수컷을 경계하는 맹수처럼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저기가 번뜩였다. 서연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현우의 손이 특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렸다. 한서연의 컨디션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는 마치 쐐기를 박듯 말했다. 네, 아내의 일은. 아내라는 단어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기자들의 눈이 경악으로 동그래졌다. 백현우 역시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현우의 팔을 뿌리치듯 놓았다. 헛소리 마세요, 강태준 씨. 우리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난 사이라고요. 서류 몇 장으로 우리 관계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태준이 비웃었다. 착각하지 마, 한서연. 넌 죽어서도 내 여자야. 그의 지독한 집착과 소유욕이 담긴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뇌리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3년 전 그들의 신혼집이었던 거대한 펜트하우스. 서연아,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레지던트 과정마저 마치고 싶어. 갓 결혼한 서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고 그의 아내가 된 것이 행복했다. 하지만 의사라는 꿈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냉정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선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무세운 소리야. 유진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의사 나부랭이보다 못하다는 건가? 당신은 이제 내 주에만 신경 쓰면 돼.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병원이라도 하나 사줄 테니 다시는 그 피냄새 나는 곳에 갈 생각하지 마. 태준 씨, 나한테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내 꿈이고 내 인생이라고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나 강태준이야. 태준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만이 가득했다.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 틈에 섞여 밤새도록 일하는 꼴 못 봐. 특히 그 백현우라는 작자랑은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오늘 병원 동기 모임이라는 것도 그 자식 때문에 나간 거 아닌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의 인간관계를 의심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하게 만드는 독이었다. 아, 회장님. 박 원장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저 회장님, 일단 제 방으로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흉부외과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됐고. 태준은 박 원장을 귀찮다는 듯 쳐다봤다. 한서연 선생과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회의실이나 하나 준비해 주시죠. 흉부외과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될 테니. 그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말하는 흉부외과의 미래가 결국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병원에 사활이 걸렸다는 박 원장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서연은 병원 최상층에 있는 VIP 회의실에서 강태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다리를 꼬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식 누구지? 역시나 그의 첫 질문은 병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백현우 선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 동료입니다. 동료 6년 전 네가 나 몰래 만나던 첫사랑 새끼가 아니고. 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이미 현우의 뒷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그의 지독한 의심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병원 업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가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알아. 언젠가 네가 지쳐서 네 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고작 저런 놈 옆에서 웃고 있는 꼴을 보려고 내가 1년을 기다린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강태준 씨. 난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 돌아갈 생각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리고 현우 씨는 고작 저런 놈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돈이나 권력으로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서연의 반박에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위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내가 돈과 권력밖에 없는 놈이라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자식한테서 당신을 빼앗아 보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당신이 다시 내 옆자리에 오게 만들 거야. 당신이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철저하게 망가뜨려서라도.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 씨,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한서연 의사이고 당신은 세종대학병원의 투자자일 뿐입니다. 부디 공과 사를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과 관련 없는 용무라면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 뒤로 거대한 질투와 상실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감히 내가 나를 거부해.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남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시커먼 질투의 불꽃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마 H5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병원에 투자한 이후 세종대학병원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의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흉부외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현장 시찰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서연을 쫓았다. 그녀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는 수술실 밖복도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그녀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면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동료들과 잠시 커피를 마시며 웃기라도 하면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빙산처럼 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옥죄었다. 서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집요한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동료들 역시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불편해하며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간신히 되찾았던 평화로운 일상은 강태준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응급으로 실려온 환자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 파열 생존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최악의 케이스였다. 그녀는 무려 10시간 동안 메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는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끌어냈다. 수술이 끝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휘청하며 벽을 짚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칠간 이어진 긴장과 수면 부족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서연아,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았다. 늘 그렇듯 백현우였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 너 정말 이러다 큰일 나. 안색이 엉망이야.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는 쓰러질 듯한 그녀를 부축해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꿀물을 뽑아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워요, 현우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꿀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작은 위로와 휴식이 절실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힘든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이자 친구로서 서로를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복도 저편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다. 한서연. 감히 자신의 손길조차 거부하던 그녀가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편안하고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백현우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 다정한 손길이 마치 자신의 눈을 지지는 인두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연과 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들 앞에는 지옥의 사신과도 같은 표정을 한 강태준이 서 있었다. 태준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서연이 아픈 신음을 흘렸다. 현우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손을 막아섰다. 강태준 씨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서연이는? 닥쳐. 태준은 현우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의사로서 몸 관리를 해온 현우였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태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현우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태준은 경멸의 눈빛으로 현우를 쏘아본 뒤 거의 질질 끌다시피 서연을 데리고 복도 끝 비교적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근처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소란에 몇몇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이 복도에 나와 무슨 일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놔, 미쳤어 강태준.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양팔로 그녀가 도망갈 길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널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야, 한서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감히 내 앞에서 저 자식과 시시덕거려. 내가 웃음나. 내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놈 품에 안겨 웃는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 당신하고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서연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의 눈물이 고였다. 아니, 태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온 영원히 내 여자야. 내가 그걸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그녀의 입술을 짓눌렀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지독한 소유욕이 뒤섞인 일방적인 폭력이자 자신의 소유물임을 만천에 각인시키려는 낙인과도 같은 행위였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0시간의 수술로 기력이 다한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이 모든 광경은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충격과 경악에 빠진 사람들,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드는 사람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먹을 쥔 채 서 있는 백현우까지.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를 밀쳐냈다. 짝! 정적이 흐르는 복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메아리쳤다. 서연이 태준의 뺨을 혼신의 힘을 다해 내리친 것이다. 태준의 고개가 살짝 돌아갔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떠올랐다. 서연은 치욕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자격 없어.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군중들을 해치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태주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격과 그녀의 눈물에 대한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 백현우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모두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이 당신의 방식인가요? 태주는 대답 대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현우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서연이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폭풍처럼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세종대학병원은 거대한 스캔들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태준이 남기고 간 폭풍은 세종대학병원 전체를 집어삼켰다. 한서연은 순식간에 모든 대화의 중심, 모든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유령처럼 따라붙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유진그룹 회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어머, 어쩐지. 별 경력도 없는 것 같은데 흉부외과 에이스라고 띄워줄 때부터 알아봤어. 이혼당한 주제에 다시 꼬리치는 거 아냐. 완전 부려우네.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태준에게 붙들려 강제로 키스를 당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닌 권력자와의 스캔들에 휩싸인 여자로만 보고 있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당직실에 몸을 숨겼다. 문을 잠그자마자 애써 버티고 있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와 치욕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강태준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똑똑.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야. 현우,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백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탓하지 마. 그 한마디에 서연이 애써 누르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위로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이 스캔들을 자신만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자가 있었다. 바로 박 원장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라이벌 기업인 태신제약과 비밀리에 손을 잡고 진성그룹의 투자를 유치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번 스캔들은 그에게 있어 강태준을 압박하고 한서연이라는 눈의 가시를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였다. 다음 날 박 원장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걱정스럽다는 듯 입을 열었다. 한 선생, 어제 일은 나도 들었네.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프로답게 처신해야지. 이번 일로 우리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나 환자들 불만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도 말이 많아. 그는 위로하는 척하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수술은 좀 쉬는 게 어떻겠나.
자네 실력이야. 내가 잘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당분간은 연구실에서 논문 작업이나 하면서 근신하게. 이것도 다 자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내 뜻을 이해해주게. 그것은 보호를 가장한 명백한 좌천이었다. 그녀에게서 메스를 빼앗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 저지르는 악의적인 처사였다. 서연은 박 원장의 비열한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근신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못 이겨 강태준에게 무릎 꿇거나 혹은 제 발로 병원을 떠나는 것일 터였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서연은 분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야. 한편 유진그룹 회장실의 강태준은 지독한 후회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던 서연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뺨에 와닿았던 그녀의 손바닥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온전히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결과에 분노했고 그녀를 그렇게 몰아붙인 백현우와 그런 상황을 만든 세상에 분노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했다. 세종대학병원에서 돌고 있는 소문과 박 원장이 한서연 선생에게 내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빼앗아 들었다. 그가 없는 곳에서 서연이 온갖 추잡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박 원장 같은 자에게 모욕적인 처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감히 누가 내 여자에게 손을 대. 그는 서연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소유욕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발현되었다. 그는 즉시 책상 위에 전화를 들어 박 원장에게 연결했다. 박 원장.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듣자 하니 흉부외과에 인사조치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일부로 한서연 선생의 모든 수술 스케줄을 원상복구시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우리 그룹과 맺은 투자 협약은 그 즉시 파기되는 줄 알아. 그는 박 원장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서연을 위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하고 그녀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서연이 가장 혐오하는 통제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정교한 세장을 만들어 그녀를 다시 가두려 하고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인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는 그저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그녀 주변의 세상을 재배치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잘못된 보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은 파국으로 몰고 갈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박 원장은 다음 날 아침 굳은 얼굴로 한서연을 다시 호출해 오해가 있었다며 그녀의 모든 수술 스케줄을 원상 복구시켰다. 병원 내에서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노골적인 비난과 수군거림도 하룻밤 사이에 잦아들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리한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 강태준. 그가 또다시 자신의 인생의 멋대로 개입한 것이다. 그녀는 곧장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 태준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모르긴 뭘 몰라요. 당신이 박 원장한테 전화했죠.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당신 마음대로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보호, 그래, 보호지.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야 하나. 네가 온갖 더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박 원장 같은 놈한테 멸시당하는 꼴을.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내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증명할 기회조차 빼앗아가는 당신의 그 오만한 동정보다는 훨씬 낫다고요. 서연의 외침에 태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 그녀를 도왔다. 그녀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 그의 세상에서 힘과 권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수술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어.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나는 당신의 힘을 빌려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강태주는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투쟁을 짓밟고 그녀를 다시 자신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침묵의 전쟁. 강태주는 더 이상 그녀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서연이 맡은 수술에 필요한 최신 장비가 갑자기 병원에 도입되었다. 그녀의 연구 논문에 필요한 희귀 자료들이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병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간호사가 다음 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의 보호는 더욱더 정교하고 집요해졌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서연이 강태준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피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등한 동료가 아닌 회장님의 여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특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변함없이 다가와준 사람은 오직 백현우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전처럼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힘든 수술이 끝나면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사람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너의 실력이 진짜라는 걸. 현우의 위로는 그녀에게 유일한 숨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그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현우야, 당분간은 나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너까지. 무세운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옆에 있어 줘야지. 그리고 나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사 한서연이라는 너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거니까. 현우의 말은 강태준의 방식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길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진정한 존중과 우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연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강태준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부당한 편견에 맞서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다. 가장 어렵고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을 자원했고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집도했던 환자들의 수술 기록과 예후를 검토하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수술 성공률이 병원의 다른 어떤 의사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여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수십 명의 환자 차트를 비교 분석하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특정 시기 이후에 특정 회사에서 납품한 인공 심장 판막을 이식받은 환자들에게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상하다. 이일 메디테크라는 회사의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부터 박 원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긴급으로 도입했던 장비인데 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메디테크의 장비 납품 기록과 관련 서류들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일반 의사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들이었지만 그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배웠던 해킹 기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방화벽을 우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문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메디테크와 병원 간의 공식적인 납품 계약서가 아니었다. 박 원장과 메디테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형태의 이면 계약서였다. 거기에는 정식 수입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과 그 차액이 박 원장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었다. 병 원장이 직접 개입된 거대한 의료기기 비리,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범죄였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지긋지긋한 싸움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서연은 이메일 내용을 즉시 자신의 개인 USB에 복사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 원장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에 휘말린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USB를 꽉 쥔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지 강태준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썩어빠진 병원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박 원장은 뱀처럼 교활하고 예민한 남자였다. 그는 병원 내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촘촘히 깔아두고 있었다. 한서연이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캐내고 다닌다는 사실이 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선수를 쳐서 그녀를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의료함정을 설계했다. 며칠 뒤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거물정치인 오정환 의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종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병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환자였다. 박 원장은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정환 의원님의 수술은 우리 병원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흉부외과 한서연 선생이 직접 집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선생의 실력을 믿으며 반드시 수술을 성공시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빙자한 공개적인 압박이자 실패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밑밥 작업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사로서 눈앞에 위급한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박 원장은 자신의 신복인 마취과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를 미리 매수해 두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수술 중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라. 수술은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냉철하고 완벽하게 수술을 이끌었다. 그러나 관상동맥우 회수를 거의 마무리 지어가던 결정적인 순간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바이탈 모니터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혈압 급강하 심실세동 발생.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수술팀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제세동기 준비해.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몇 번의 전기 충격에도 환자의 심장은 정상을 되찾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1분 안에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 순간 서연의 뇌리에서 수술 전 보았던 환자의 차트, 그 중에서도 아주 사소했던 알레르기 반응 기록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방금 전 마취과 의사가 투여했던 한근고제의 성분이 그와 미세하게 상충될 수 있다는 아주 희귀한 논문의 내용이 떠올랐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조합이었다. 함정이야.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원인을 규명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환자를 살려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과 판단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메스를 다시 줘. 대동맥을 직접 열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겠어. 지금 당장. 그녀의 결정에 수술팀 모두가 경악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과도 같은 시도였다.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책임이야. 지금은 나를 믿어. 그녀는 신들린 듯한 손놀림으로 다시 환자의 가슴을 열었다. 시간과의 싸움, 죽음과의 사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알지 못했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은 실시간으로 강태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한서연이 오정환 의원의 수술을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 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띄워줄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수술실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이 박 원장의 계략임을 확신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번 일은 그가 병원의 장비를 기증하거나 박 원장을 협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은 의사의 전문 영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돈과 권력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환자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격려가 아닌 박 원장이 소집한 긴급징계위원회였다. 회의실에 불려간 서연 앞에는 박 원장과 병원 이사진, 그리고 미리 매수된 마취과 의사가 앉아 있었다. 한서연 선생. 박 원장이 위선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중대한 의료과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수술 중에 검증되지 않은 독단적이고 무모한 시술을 감행하여 환자를 생명의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매수된 마취과 의사는 저는 분명히 매뉴얼대로 약물을 투여했지만 한 선생이 갑자기 흥분하며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조작된 환자의 데이터와 서연의 돌발 행동은 그녀를 파렴치한 의사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사진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 알아. 그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금까지의 내 방식이 틀렸어.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내 자존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하지만 우리 둘이라면,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가진 증거, 박 원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증거를 내게 줘. 나는 내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서 오늘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낼게. 제발 우리 같이 싸우자. 이것은 명령이나 통제가 아니었다. 절박한 협력의 제안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를 믿어야 할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다시 그의 세상에 종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의사로서의 인생, 그녀의 모든 것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지독한 소유욕이 아닌 그녀를 향한 순수한 걱정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박 원장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요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호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깨지기 쉬운, 그러나 절박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지독하게 서로를 밀어내던 두 사람은 공동의 적 앞에서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순간 거대한 방역에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유진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의 지휘 아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한서연이 넘겨준 USB를 분석했고 또 다른 팀은 오정환 의원의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파헤쳤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다. 한서연의 USB에 담긴 자료는 박 원장과 태신제약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부풀려진 장비 대금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내역은 그가 평생 감옥에서 썩고도 남을 만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동시에 수술실의 진실도 밝혀졌다. 태준의 팀은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거기에는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가 박 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말을 맞추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까지 밝혀내자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을 쏟아부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정환 의원에게 나타난 비정상적인 약물 반응이 얼마나 희귀한 사례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행했던 무모해 보이는 시술이 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증명해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해명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학술 논문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부에서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이틀 후 한서연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박 원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언론에 한서연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는 정보를 흘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게. 박 원장이 의사봉을 들고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그의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잠깐, 아직 이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박 원장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회의장 스크린에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결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한서연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과 독일의 저명한 심장외과 석학들과의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다. 태준이 밤새 직접 연락해 섭외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그녀의 판단이 정확했으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창의적인 시술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이것으로 한서연 선생의 의료과실 혐의는 완벽하게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렇다고 해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독단적인 행동은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작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었죠. 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수술실의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가 범행을 모의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태준의 변호사가 그들의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카드였다. 박 원장님, 태준이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USB에 담겨있던 박 원장의 모든 비리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의 차명 계좌, 태신제약과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의 흐름,
박 원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회의실 문을 열고 닥쳐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끝이 났다. 세종대학병원 박상민 원장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반전이었다. 박 원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고 이 모든 광경은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서연의 이름 앞을 가로막던 모든 누명은 벗겨졌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의사에서 거대한 의료 비리를 밝혀낸 영웅이자 천재 의사로 재조명받았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서연은 조용히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병원 옥상에서 다시 마주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온 침묵은 어색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내버려 뒀으면 됐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네가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집착하게 만들었지. 너의 꿈을 존중하는 대신 꺾으려 했고 너를 믿는 대신 내 통제해 두려고 했어. 너의 날개를 꺾어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었던 내 사랑이 너를 얼마나 질식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한때는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했으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오해와 상처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백현우가 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였다. 행복해야 해, 서연아. 진심으로. 그는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네가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을 찾길 바랐지만 어쩌면 너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 옆에서 너 자신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길을 가.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멋지게 돌아섰다. 3개월 후 한서연은 세종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최연소 과장이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흉부외과는 국내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간섭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이제 유진그룹 안주인 자리는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냥 의사 한서연의 남편이 되고 싶어.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남편 말이야. 그는 그녀에게 화려한 보석이나 약속 대신 진심이 담긴 눈빛과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옥죄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지독했던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수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새로운 시작이었다.